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투자는 어떠신가요? 조금 괜찮지 않으신가요? 한때 31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었던 코스피 지수는 잭스홀 미팅 이후에 급격하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3049까지 떨어졌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3200을 돌파했죠. 실은 잭스홀 미팅에서 특별한 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상황을 봐가면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기존의 연준 의사록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이벤트가 하나 해소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과 선을 딱 그었다는 점에서 환호를 하면서 잭스홀 미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과 선을 그었다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8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 지수를 3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30억이 아니라 30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 순매수로 돌아오고 있어요. 8월 마지막 날에는 1억 1000, 그리고 9월 첫째 날은 조금 적지만 77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만 체크를 하고 도대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수했는지 이것까지 한꺼번에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공동 보유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 규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는 다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최근 주말에 끝판왕 규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게임 규제인데요. 중국에서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면서 게임은 청소년 학습에 큰 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 화, 수, 목, 평일에는 아예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금토일만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동안 총 3시간만 게임을 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거 엄청난데요? 게임이 이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협곡을 누비면서 더블킬하는 그 재미가 얼마나 짜릿한데 이걸 몰라주네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악재도 처음 나와야 악재지 지속적으로 나오면 그게 악재가 아니에요. 마치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다 죽겠다, 심각하다, 경제 망한다,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지만 요즘에는 백신 맞고 마스크 쓰면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이 무덤덤해졌잖아요. 중국의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임 규제가 나왔을 때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어요. 중국 테크주가 모여있는 항생지수를 보겠습니다. 항생지수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국 게임 규제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선인 21선을 돌파했네요. 여기 제가 색깔을 조금 이상하게 표시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자주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가 21선입니다. 8월 마지막 날 살짝 이 자리를 돌파했고 9월 첫째 날에는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너네 게임 규제 계속하지만 이젠 질렸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국 증시는 최근에 이틀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틀이 아니라 9일 동안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요 몇 주 동안 꽤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 2주간 줍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 관련 ETF인데요. KWEB 역시 최근 들어 노란색인 21선을 돌파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도 엄청 터졌고요. 저 같은 개미들은 쫄려서 다 털고 나갔는데 큰 손들은 오히려 이런 장에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를 매수하면서 한국 증시 또한 매수하고 있죠. 그게 최근 2거래일 동안 나타난 현상입니다.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통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보통 리밸런싱 당일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했었죠. 작년, 재작년에 리밸런싱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마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확실치 않지만 2분기 때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마감 당일에는 들어온 게 아닐까요?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 과도하게 평소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 비중을 맞춰 넣기 위해서 한국 증시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 내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주로 순매수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매수 금액 탑10 위주로 정렬을 했습니다. 당연히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이틀 동안 4,2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 2,000억, SK하이닉스 1,900억, 카카오 1,100억, 기아 1,000억, 카카오뱅크 900억, SK바이오사이언스 800억, 삼스디 750억, 두산퓨얼셀 480억, 현대상선 420억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말씀드리면 딱 들어오지 않으니까 섹터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반도체, 플랫폼, 전기차, 바이오, 2차전지, 수소, 선박 이런 섹터를 주로 순매수했고 이틀 동안 1,000억 이상 매수한 섹터는 반도체, 플랫폼, 전기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섹터는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반도체는 최근에 거품이다, 고점이다 이러한 우려감 속에 너무 많이 빠졌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은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통 한국 주식을 매수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먼저 타겟팅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 플랫폼 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유명하죠. 외국에서도 팡 기업이라고 페이스북, 애플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주가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 역시 플랫폼 섹터로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이것을 알고 외국인들은 미리미리 이 기업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섹터에는 기아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GM과 포드 같은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기아를 순매수했습니다. 만약에 기아의 순매수가 지속된다면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 또한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추가적으로 볼만한 섹터는 바이오, 2차전지, 수소, 선박 이러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잘 나가니 다들 아실 거라 보고요. 2차전지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가 2주 동안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 멤버십에서는 수소차 섹터에 대박이 나오기 딱 하루 전에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블랙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섹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BDI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선박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은 인플레와 관련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섹터들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박 빼고는 다 흔히 말하는 성장주입니다. 도대체 성장주가 왜 이렇게 오를까요? 지금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비제조업 PMI는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5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N포털 사이트에 중국 PMI로 검색을 했는데 부정적인 뉴스만 와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 고용이 정상화된다, 미국 고용이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한국 시각으로 9월 첫째 날 저녁에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나왔는데요. 8월달 민간 고용이 37만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월가에서는 64만 건 정도 예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의 절반 수준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난리인데 이거 테이퍼링 하는 거 맞나요? 물론 ADP의 결과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무조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달 역시 ADP는 부진하게 나왔었지만 본 게임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는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과 연결이 됩니다. 파란색이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녹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잘 보시면 최근 몇 달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피크를 찍고 경기 둔화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요.
요 며칠 주춤하는 척하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시 우드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정상이 언제냐? 바로 트럼프 때이다. 그런데 그때 봐라.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민감주가 올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디플레이션이 왔고 팡 기업, 성장주 위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상으로 가도 경기 민감주가 오르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가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재무부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더욱더 성장주의 강세를 불러오겠죠. 그리고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이 땅땅땅 터져야 되는데 지금 중동 사태가 터져서 바이든조차 중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프라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에서 성장주가 강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따라 중국 경제 따라 한국 경제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지금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미국, 중국과 다르게 최근 들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막 떨어지고 있진 않죠. 이것은 한국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연말쯤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행주, 증권주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